안녕하세요. 오늘 편안한 하루 되셨나요? 5분 안에 잠드는 이야기 사자성어 몰아듣기입니다. 오늘 이야기할 사자성어는 바로 일석이조입니다. 한 번의 돌로 두 마리의 새를 잡는다는 의미죠. 자, 이제 중국 춘추전국 시대로 함께 떠나볼까요? 한 청년의 기발한 발상이 어떻게 마을 전체를 구했는지 그 놀라운 이야기의 세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 옛날 중국 춘추전국 시대, 위나라의 작은 마을에 양초라는 청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양초는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 어려서부터 부모님을 도와 농사일을 해왔습니다. 그는 특별히 뛰어난 재능은 없었지만 부지런하고 성실한 청년이었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밭일을 도울게요. 양초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부모님께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래, 우리 아들. 네가 있어 얼마나 든든한지 모른다. 아버지는 항상 양초를 자랑스러워하셨습니다. 양초의 마을은 산과 강으로 둘러싸인 아름다운 곳이었지만 한 가지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마을 주변의 숲에 사는 새들이었죠. 이 새들은 농작물을 마구 쪼아먹어 농부들에게 큰 피해를 주었습니다. 특히 양촌의 가족이 기르는 곡식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올해도 새들 때문에 수확량이 절반도 안 되겠구나. 아버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양초는 아버지의 걱정을 덜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밭에서 새를 쫓는 일을 했지만 그것만으로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새들은 잠시 날아갔다가 다시 돌아왔고 양초 혼자서는 넓은 밭을 지키기 어려웠습니다. 어느 날 양초는 마을의 현자로 알려진 노인을 찾아갔습니다. 노인은 마을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조언을 구하러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새들이 우리 농작물을 망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양초가 물었습니다. 노인은 긴 수염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려면 두 가지를 생각해야 한다. 하나는 새들을 효과적으로 쫓는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내 시간과 노력을 아끼는 방법이지.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거라. 양초는 노인의 말을 곰곰이 생각하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두 가지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 그는 밤새 고민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양초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생각해냈습니다. 그는 돌을 던져 새를 쫓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돌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돌에 끈을 묶어 다시 회수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계속해서 같은 돌을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돌을 계속 주워올 필요도 없고 새도 효과적으로 쫓을 수 있을 거야. 양초는 자신의 아이디어에 흡족해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해보니 생각처럼 쉽지 않았습니다. 끈이 자주 엉키고 돌이 원하는 방향으로 날아가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한 번에 한 방향으로만 새를 쫓을 수 있어서 다른 방향에서 오는 새들은 여전히 문제였습니다. 이건 아닌 것 같아. 양초는 실망했습니다. 다음으로 그는 허수아비를 만들어 보기로 했습니다. 여러 개의 허수아비를 밭 곳곳에 세워두면 새들이 무서워서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며칠 동안 열심히 허수아비를 만들어 밭에 세웠습니다. 처음에는 효과가 있는 듯 했습니다. 새들이 허수아비를 보고 놀라 도망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새들은 허수아비가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차렸고 곧 다시 농작물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도 안 되는구나. 양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다양한 방법을 시도했습니다. 소리를 내는 장치를 만들어 보기도 하고 반짝이는 물건을 매달아 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방법은 일시적인 효과만 있을 뿐 지속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했습니다. 날이 갈수록 양초의 고민은 깊어졌습니다. 농작물은 계속해서 피해를 입었고 그의 부모님은 점점 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올해도 수확이 좋지 않을 것 같구나.
아버지의 말씀에 양초는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어느 날 양초는 강가에서 물고기를 잡는 노인을 보게 되었습니다. 노인은 돌을 물에 던졌는데 그 돌이 물 위를 튕기며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돌이 튕길 때마다 주변의 물고기들이 놀라서 뛰어올랐고 그중 몇 마리는 노인이 미리 설치해둔 그물에 걸렸습니다. 와, 대단하세요. 어떻게 그렇게 돌을 던지시나요? 양초가 물었습니다. 노인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건 오랜 연습이 필요한 기술이지. 하나의 돌로 여러 마리의 물고기를 놀라게 할 수 있어서 효율적이란다. 그 순간 양초의 머릿속에 번쩍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그래. 한 번의 행동으로 여러 효과를 얻는 방법이 있을지도 몰라. 양초는 노인에게 돌 던지기 기술을 배우기로 했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강가에 가서 노인의 지도 아래 연습했습니다. 처음에는 잘 되지 않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연습했습니다. 손목에 스냅을 이용해야 해. 그리고 돌의 모양도 중요하지. 노인은 인내심을 가지고 양초를 가르쳤습니다. 몇 주 후 양초는 마침내 물 위를 튕기며 나아가는 돌 던지기에 능숙해졌습니다. 이제 그는 자신의 계획을 실행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양초는 특별한 돌을 골랐습니다. 납작하고 매끄러운 돌이었죠. 그리고 밭 주변에 전략적으로 위치를 잡았습니다. 새들이 모여들기 시작하자 그는 배운 기술을 사용해 돌을 던졌습니다. 돌은 공중을 가로질러 날아가며 여러 번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움직이는 돌을 본 새들은 크게 놀라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한 번의 던짐으로 넓은 지역의 새들을 모두 쫓아낸 것입니다. 성공이다. 양초는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돌이 날아가는 경로를 따라 몇몇 새들이 실제로 돌에 맞아 떨어진 것입니다. 양초는 의도하지 않았지만 한 번의 던짐으로 새를 쫓기도 하고 잡기도 한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일석이조로구나. 양초는 깨달았습니다. 그는 이 방법을 계속 사용했고 점점 더 능숙해졌습니다. 새들은 양초의 밭에 접근하는 것을 두려워하게 되었고 농작물은 더 이상 피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양초의 방법에 감탄했고 그에게 기술을 가르쳐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양초는 기꺼이 자신의 지식을 나누었고 곧 마을 전체가 새로운 방법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해 가을 마을은 풍성한 수확을 거두었습니다. 양초의 가족도 예년보다 훨씬 많은 곡식을 수확할 수 있었습니다. 내 덕분에 우리 가족이 올해를 무사히 넘길 수 있게 되었구나. 아버지는 양초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마을의 현자였던 노인도 양초를 찾아와 말했습니다. 너는 중요한 지혜를 깨달았다. 한 번의 행동으로 여러 가지 효과를 얻는 방법, 바로 일석이조의 진정한 의미를 실천한 것이지. 이 이야기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결국 일석이조라는 사자성어로 남게 되었습니다. 한 번의 돌 던짐으로 두 마리의 새를 잡았다는 양초의 지혜로운 방법은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효율적인 문제 해결의 중요성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공이사는 어리석은 노인이 산을 옮겼다는 뜻인데요. 얼핏 들으면 정말 어리석은 일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는 인간의 의지와 끈기가 얼마나 위대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에 대한 깊은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2500년 전 중국 북쪽 산시성의 작은 마을 태행산맥과 왕우산맥 사이에 자리 잡은 곳에 우공이라 불리는 90살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우공, 즉 어리석은 노인이라 부른 것은 그의 특이한 성격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항상 남들과 다른 생각을 했고 불가능해 보이는 일에 도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우공의 집 앞에는 태행산과 왕우산이라는 두 개의 거대한 산이 있었습니다. 이 산들은 마을 사람들의 생활에 큰 불편을 주었습니다. 이웃 마을에 가려면
이 산들을 넘어가야 했기 때문에 짧은 거리임에도 하루가 넘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특히 겨울에는 눈이 쌓이고 길이 미끄러워 노인들과 아이들은 거의 외출을 할 수 없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은 친구들과 놀러 갈 수 없어요. 산을 넘기에는 날씨가 너무 추워요. 우공의 어린 손자가 슬픈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우공은 손자의 말을 듣고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는 창밖으로 보이는 두 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산들은 수천 년 동안 그 자리에 있었고 수천 년 동안 사람들의 삶을 어렵게 만들어 왔습니다. 이 산들 때문에 우리 마을 사람들이 너무 고생하는구나. 특히 노인들과 아이들은. 우공은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밤 우공은 가족들을 모아놓고 놀라운 발표를 했습니다. 나는 이 두 산을 옮기기로 결심했다. 가족들은 우공의 말을 듣고 놀랐습니다. 그의 아내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여보, 무슨 말씀이세요? 그 거대한 산들을 어떻게 옮긴다는 거예요? 우공의 아들도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건 불가능해요. 그 산들은 너무 크고 무거워요. 평생을 바쳐도 옮길 수 없을 거예요. 하지만 우공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는 내일부터 산을 파기 시작할 것이다. 비록 내가 살아있는 동안 다 옮기지 못하더라도 내 아들이 계속할 것이고 그 다음에는 내 손자가, 그 다음에는 내 증손자가 계속할 것이다. 산은 더 높아지지 않지만 우리 가족은 대대로 이어질 것이니 언젠가는 반드시 이 산들을 옮길 수 있을 것이다. 가족들은 우공의 결심을 듣고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의 말에는 확신과 결단이 담겨 있었습니다. 비록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었지만 우공의 눈빛에서는 강한 의지가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우공은 일찍 일어나 삽과 바구니를 들고 산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산을 오르기 시작했고 정상 근처에 도착했을 때 삽으로 흙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한 삽, 두 삽. 그는 파낸 흙을 바구니에 담았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도울게요. 우공의 손자가 달려와 작은 삽을 들고 함께 흙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우공은 손자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고맙구나. 하지만 이건 매우 오래 걸릴 거란다. 네가 지치면 쉬어도 돼. 괜찮아요, 할아버지. 저도 할아버지처럼 강해지고 싶어요. 손자는 열정적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우공과 손자는 하루 종일 산을 파냈습니다. 해가 질 무렵 그들은 바구니에 담은 흙을 들고 내려왔습니다. 그들이 파낸 흙의 양은 산에 비하면 정말 미미했지만 우공의 얼굴에는 만족감이 가득했습니다. 오늘이 첫날이지만 우리는 이미 시작했다. 내일도 모레도 그 다음 날도 계속해서 조금씩 산을 파낼 것이다.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결국에는 이 산들을 옮길 수 있을 것이다. 그의 말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우공은 자신의 계획을 믿었고 그 믿음은 점점 가족들에게도 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90살의 노인이 거대한 산을 옮기려 한다는 이야기는 마을 전체에 알려졌고 사람들은 우공을 비웃기 시작했습니다. 저 늙은이가 미쳤나 봐. 어떻게 산을 옮길 생각을 하지? 그저 관심을 끌려는 것 아닐까? 90살에 무슨 헛된 꿈을 꾸는 거야? 이런 말들이 마을 곳곳에서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우공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산으로 향했고 해가 질 때까지 묵묵히 흙을 파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우공의 가족들도 그의 일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손자만 도왔지만 점차 아들과 며느리, 심지어 우공의 아내까지 합류했습니다. 그들은 매일 조금씩 산을 파내고 파낸 흙은 멀리 바다로 운반했습니다. 어느 날 지혜롭기로 유명한 지자라는 노인이 우공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우공의 행동에 대해 들었고
직접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우공, 당신은 정말 어리석소. 당신의 나이에 그 거대한 산들을 어떻게 옮길 수 있다고 생각하시오? 당신이 하루에 파내는 흙의 양은 산에 비하면 티끌에 불과하오. 우공은 삽을 내려놓고 지자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피로가 가득했지만 눈빛은 여전히 강했습니다. 나는 내가 어리석다는 것을 알고 있어. 하지만 내 어리석음이 이 산들보다 더 오래 갈 것이오. 산은 더 높아지지 않지만 내 가족은 대대로 이어질 것이오. 비록 내가 살아있는 동안 이 산들을 다 옮기지 못하더라도 내 자손들이 계속할 것이오. 언젠가는 반드시 이 산들이 사라질 것이오. 지자는 우공의 말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는 우공의 어리석음 속에 담긴 지혜를 보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의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자손들이 이 일을 계속할 것이라고 어떻게 확신하시오? 그들은 언젠가 포기할 수도 있어. 우공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들도 의심했어. 하지만 지금은 그들도 내 비전을 공유하고 있어. 내 아들은 이미 자신의 아들에게 이 일의 중요성을 가르치고 있고, 내 손자는 자신의 친구들에게 이 이야기를 전하고 있어. 이 산들이 우리 마을에 얼마나 큰 불편을 주는지, 그리고 우리가 함께 노력하면 어떤 변화를 만들 수 있는지 그들은 이미 알고 있어. 지자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완전히 납득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는 우공의 결심을 존중했지만 그 계획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의심을 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1년, 2년, 3년. 우공과 그의 가족은 계속해서 산을 파냈습니다. 처음에는 변화가 거의 보이지 않았지만 3년이 지나자 산의 모습에 작은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산 정상 부근이 조금 낮아진 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우공을 비웃었습니다. 특히 마을의 부자인 황 씨는 우공을 가장 심하게 조롱했습니다. 보라고 3년이나 산을 팠는데 겨우 저 정도밖에 변화가 없어. 이대로 가다가는 1000년이 지나도 산을 다 옮기지 못할 거야. 황 씨의 말에 많은 사람들이 웃었습니다. 하지만 우공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자신의 일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큰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갑작스러운 폭우로 인해 산사태가 발생했고 우공이 3년 동안 파낸 부분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흙과 돌이 쏟아져 내리면서 우공이 그동안 해온 작업의 상당 부분이 원래대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를 보고 더욱 확신했습니다. 봐, 자연의 힘 앞에서는 인간의 노력이 얼마나 무력한지 알겠지? 이제 우공도 포기할 때가 됐어. 우공의 가족들도 낙담했습니다. 특히 우공의 아들은 아버지에게 포기할 것을 권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그만하시는 게 어떨까요? 우리가 3년 동안 한 일이 하루 만에 무너져 버렸어요.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우공은 무너진 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슬픔이 가득했지만 곧 결연한 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아들아, 이것은 우리의 결심을 시험하는 것이다. 자연은 강하지만 인간의 의지는 더 강하다. 우리는 다시 시작할 것이다. 이번에는 더 견고하게, 더 지혜롭게 산을 파낼 것이다. 우공의 말에 가족들은 감동했습니다. 그들은 다시 한번 우공의 비전을 믿기로 했고 함께 산을 파내는 일을 계속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5년, 7년, 10년. 우공은 점점 나이가 들어갔지만 그의 의지는 전혀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100살, 110살이 되어도 여전히 산을 파내는 일을 계속했습니다. 놀랍게도 10년이 지나자 산의 모습에 확실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산 정상이 상당히 낮아졌고 산 중턱에는 넓은 평지가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산을 완전히 넘지 않고도 이웃 마을로 갈 수 있는 길이 생겼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태도도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우공을 비웃던 사람들도 이제는 그의 끈기와 결단력에 감탄하기 시작했습니다. 몇몇 젊은이들은 심지어 우공의 일을 돕기 위해 자원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의심했습니다. 특히 황 씨는 계속해서 우공을 조롱했습니다. 그래, 10년 동안 열심히 했지만 여전히 산은 거기 있어. 당신이 죽기 전에 이 산들을 옮길 수 있을 것 같아? 우공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는 내가 살아있는 동안 이 산들을 완전히 옮길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지 않소? 하지만 내 아들, 내 손자, 그리고 그들의 자손들이 계속할 것이오. 우리 가족의 의지는 이 산들보다 더 강하고 오래 갈 것이오. 우공의 이야기는 점점 더 멀리 퍼져나갔습니다. 이웃 마을 사람들도 그의 이야기를 듣고 감동받았고 몇몇은 직접 와서 그의 일을 돕기도 했습니다. 우공의 가족뿐만 아니라 이제는 여러 마을 사람들이 함께 산을 파내는 일에 동참했습니다. 15년이 지났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천재가 우공의 이야기를 듣고 감동했다고 합니다. 천재는 우공의 끈기와 의지에 깊은 인상을 받았고 그를 돕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느 날 밤 천재는 2명의 거인을 보내 태행산과 왕우산을 들어올려 멀리 옮기게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 사람들은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그들 앞에 항상 있던 2개의 거대한 산이 사라지고 대신 넓은 평지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은 우공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우공, 산들이 사라졌어요. 어떻게 된 일인가요? 우공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기쁨의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의 승리요. 우리의 끈기와 의지가 결국 산을 옮긴 것이요. 마을 사람들은 우공을 영웅으로 추앙했습니다. 그들은 우공의 지혜와 끈기에 경의를 표했고 그의 이야기는 대대로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지자는 다시 한번 우공을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그의 얼굴에 존경의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우공, 나는 당신을 오해했소. 당신은 어리석은 것이 아니라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었소. 당신의 끈기와 의지가 결국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었소. 우공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는 단지 내가 옳다고 믿는 일을 했을 뿐이요. 산은 우리 마을 사람들에게 큰 불편을 주었고 나는 그것을 바꿀 수 있다고 믿었소. 비록 처음에는 불가능해 보였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노력한다면 어떤 일도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소. 지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우공의 이야기는 전설이 되었고 우공이산이라는 사자성어가 탄생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중국의 철학자 열자의 저서 열자에 기록되어 오늘날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공의 이야기는 인간의 의지와 끈기가 얼마나 위대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깊은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노력한다면 결국에는 이룰 수 있다는 믿음. 그것이 바로 우공이산의 정신입니다. 다음은 각주구검입니다. 각주구검은 배에 표시를 새겨 물에 빠진 칼을 찾는다는 뜻인데요. 얼핏 들으면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지만 이 속에는 변화하는 상황에 맞추어 사고방식을 바꾸지 못하는 어리석음에 대한 깊은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약 2400년 전 중국 춘추전국 시대에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한 젊은이가 어떻게 자신의 고정관념 때문에 우스운 실수를 저질렀는지, 그리고 그 일화가 어떻게 오늘날까지 중요한 교훈으로 전해지게 되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변화하는 세상에 어떻게 적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지혜를 전해줄 것입니다. 춘추전국 시대, 초나라의 한 작은 마을에 이름난 검술가의 아들 여상이 살고 있었습니다. 여상의 아버지는 초나라에서 가장 뛰어난 검술가로 명성이 높았고
여러 제후국의 귀족들에게 검술을 가르치며 부와 명예를 쌓았습니다. 여상은 어릴 때부터 아버지의 명성 아래에서 자랐습니다. 그는 아버지처럼 뛰어난 검술가가 되기를 꿈꾸었고 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쉬지 않고 검술 연습에 매진했습니다. 하지만 여상에게는 한 가지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명성에 기대어 살았기 때문에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능력이 부족했습니다. 항상 아버지의 지시와 가르침만을 따랐고 그 외의 상황에서는 스스로 결정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여상아, 검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다. 검을 다루는 것은 곧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다.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대처할 줄 알아야 진정한 검술가가 될 수 있다. 아버지는 항상 이런 말씀을 하셨지만 여상은 그저 검술의 기술적인 면만 배우려 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모든 동작을 그대로 따라했고 아버지가 가르쳐준 대로만 검을 휘둘렀습니다. 자신만의 생각이나 판단은 거의 없었습니다. 여상이 20살이 되던 해 아버지는 그에게 특별한 선물을 주었습니다. 그것은 명검 청룡이었습니다. 청룡은 아버지가 젊은 시절 초나라의 왕으로부터 받은 보물로 가볍고 날카로우며 푸른빛이 감도는 아름다운 검이었습니다. 이 검은 내가 가진 가장 소중한 물건이다. 이제 내게 주마. 하지만 기억해라. 검은 도구일 뿐, 진정한 힘은 그것을 다루는 사람의 마음에서 나온다. 여상은 아버지의 말씀보다는 청룡의 아름다움과 가치에 더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그는 청룡을 받자마자 허리에 차고 마을 곳곳을 돌아다니며 자랑했습니다. 사람들은 여상이 그런 명검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감탄했고, 여상은 그런 관심을 즐겼습니다. 어느 날 여상의 아버지가 갑작스러운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상은 깊은 슬픔에 빠졌고 아버지의 가르침을 이어받아 초나라 최고의 검술가가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아직 경험과 지혜가 부족했습니다. 아버지의 장례식이 끝난 후 여상은 아버지의 유언에 따라 초나라의 수도 영으로 가서 왕에게 자신을 소개하기로 했습니다. 아버지는 생전에 여상이 왕궁에서 검술을 가르치기를 바랐고 이를 위해 왕에게 추천장을 써두었습니다. 여상은 청룡을 허리에 차고 수도로 향하는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직 세상의 복잡함과 변화에 대처하는 방법을 알지 못했습니다. 여행 첫날, 여상은 강을 건너기 위해 나룻배를 탔습니다. 배 위에는 여러 상인들과 여행자들이 있었고 모두 각자의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여상은 자신의 청룡을 자랑스럽게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이 검은 우리 아버지가 초나라 왕으로부터 받은 명검 청룡입니다. 이제 저는 이 검을 가지고 수도로 가서 왕궁의 검술 교관이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여상의 이야기에 관심을 보였고 청룡을 가까이서 보고 싶어 했습니다. 여상은 기분이 좋아져 검을 꺼내 사람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검의 날카로움과 아름다움을 자랑하며 검을 휘두르는 몇 가지 기본 동작을 선보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배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강물이 거칠어지면서 배가 심하게 요동쳤고 여상은 균형을 잃고 비틀거렸습니다. 그 순간 그의 손에서 청룡이 미끄러져 강물 속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아, 내 검! 청룡이 물에 빠졌다. 여상은 절망적인 외침과 함께 강물을 바라보았습니다. 청룡은 순식간에 깊은 강물 속으로 사라졌고 더 이상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상은 당황하고 혼란스러웠습니다. 아버지의 유품이자 자신의 미래를 약속해줄 소중한 검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막 마이너스 대립. 여상은 검을 잃어버린 충격에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는 배의 난간을 붙잡고 강물을 응시했습니다. 청룡은 이미 깊은 강바닥으로 가라앉았을 것이고 빠른 물살에 떠내려갔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상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 검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아버지의 유산이자 자신의 미래를 보장해줄 소중한 물건이었습니다. 갑자기 여상의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검이 물에 빠진 정확한 위치를 기억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배는 계속 움직이고 있었고 물살도 빨랐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하던 여상은 문득 기발한 아이디어를 떠올렸습니다. 그래, 이렇게 하면 되겠다. 여상은 주머니에서 작은 칼을 꺼내 배의 난간에 표시를 새겼습니다. 그는 검이 빠진 바로 그 지점의 배 난간에 깊게 새김을 했습니다. 그의 생각은 단순했습니다. 검이 빠진 곳을 표시해두면 나중에 그 위치로 돌아와서 검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배에 있던 다른 승객들은 여상의 행동을 이상하게 바라보았습니다. 한 노인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젊은이, 지금 무엇을 하는 거요? 여상은 자신만만하게 대답했습니다. 제 검이 이 지점에서 물에 빠졌습니다. 나중에 이 표시를 보고 검을 찾으려고요. 노인은 놀란 표정으로 여상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젊은이, 배는 계속 움직이고 있어. 당신이 표시한 지점은 검이 빠진 강물의 위치와는 아무 상관이 없을 것이요. 여상은 노인의 말을 듣고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생각이 옳다고 확신했습니다. 아버지가 항상 정확성과 집중력을 강조했기 때문에 여상은 자신이 검이 빠진 정확한 위치를 표시했다고 믿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저는 정확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표시는 제 검이 물에 빠진 바로 그 지점입니다. 노인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고개를 저으며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다른 승객들도 여상을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았지만 여상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방법이 옳다고 확신했습니다. 배는 계속해서 강을 건너 목적지인 나루터에 도착했습니다. 여상은 배에서 내리지 않고 선장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선장님, 제 소중한 검이 물에 빠졌습니다. 제가 배에 표시해둔 지점으로 다시 돌아가 검을 찾을 수 있게 도와주시겠습니까? 선장은 의아한 표정으로 여상을 바라보았습니다. 젊은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배가 움직이는 동안 표시한 지점은 검이 빠진 강물의 위치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강물도 계속 흐르고 있고요. 여상은 선장의 말에 화가 났습니다. 그는 자신의 방법이 옳다고 확신했고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정확히 표시했습니다. 그 지점으로 돌아가면 제 검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제발 도와주십시오. 선장은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는 여상의 고집을 꺾을 수 없다고 판단하고 마지못해 배를 다시 강으로 돌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상에게 분명히 말했습니다. 젊은이, 이건 시간 낭비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렇게 원한다면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배는 다시 강 중간으로 나아갔고 여상은 자신이 표시한 지점을 찾아 배의 난간을 살펴보았습니다. 마침내 그는 자신이 새긴 표시를 발견하고 기뻐했습니다. 여기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제 검이 물에 빠졌습니다. 여상은 망설임 없이 옷을 벗고 강물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물속으로 잠수했습니다. 차가운 강물 속에서 여상은 필사적으로 청룡을 찾았습니다. 그는 여러 번 잠수했지만 검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물 밖으로 나온 여상은 숨을 헐떡이며 선장에게 말했습니다. 더 깊이 들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제 검은 무거워서 강바닥 깊은 곳에 있을 것입니다. 선장은 안타까운 표정으로 여상을 바라보았습니다. 젊은이, 이제 그만두세요. 당신의 검은 이미 강물에 떠내려갔을 것입니다. 배가 움직이는 동안 표시한 지점은 의미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상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물속으로 들어가 검을 찾았습니다. 해가 질 때까지 여상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잠수했지만 결국 청룡을 찾지 못했습니다. 지친 여상은 마침내 배 위로 올라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실망과 좌절감이 가득했습니다. 선장은 그에게 담요를 건네주며 말했습니다. 젊은이, 이제 정말 돌아가야 합니다. 날이 어두워지고 있고 당신의 검을 찾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여상은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자신의 방법이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지 운이 나빴다고 생각했습니다. 배는 다시 나루터로 돌아왔고 여상은 실망한 채로 배에서 내렸습니다. 그는 청룡 없이 어떻게 수도에 가서 왕을 만날 수 있을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청룡은 그의 신분을 증명하는 중요한 물건이었고 그것 없이는 왕궁의 검술 교관이 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상은 나루터 근처의 작은 여관에 묵기로 했습니다. 그는 방에 들어가자마자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마음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여상은 아버지가 나타나는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아버지는 슬픈 표정으로 여상을 바라보았습니다. 여상아, 너는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는구나. 검은 단순한 도구일 뿐이다. 진정한 검술가는 어떤 검을 사용하든지 자신의 기술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대처할 줄 알아야 한다. 여상은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말씀을 떠올리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제 청룡 없이도 자신의 실력으로 왕궁의 검술 교관이 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여상은 수도로 향하는 길에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가르침을 다시 떠올렸고 이제야 그 의미를 진정으로 이해했습니다. 검은 단순한 도구일 뿐이며 진정한 검술가는 어떤 검을 사용하든지 자신의 기술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그리고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대처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을. 수도에 도착한 여상은 왕궁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청룡 없이도 자신의 실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왕궁의 문에서 그는 아버지의 추천장을 보여주었고 왕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왕 앞에 선 여상은 솔직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청룡을 잃어버린 일, 배에 표시를 새겨 검을 찾으려 한 어리석은 행동, 그리고 그 경험을 통해 얻은 깨달음까지. 폐하, 저는 아버지의 명성에 기대어 살았고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능력이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경험을 통해 중요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검은 단순한 도구일 뿐이며 진정한 검술가는 어떤 검을 사용하든지 자신의 기술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대처할 줄 알아야 합니다. 왕은 여상의 솔직한 고백에 감동했습니다. 그는 여상에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대의 아버지는 단순히 검술만 뛰어난 것이 아니라 깊은 지혜를 가진 분이었소. 그대가 그런 중요한 교훈을 깨달았다니 기쁘오. 나는 그대의 솔직함과 배움의 자세가 마음에 드오. 그대를 왕궁의 검술 교관으로 임명하겠소. 여상은 놀랐습니다. 그는 청룡 없이도 자신의 진실함과 깨달음으로 왕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폐하. 제가 배운 교훈을 다른 이들에게도 가르치겠습니다. 검술뿐만 아니라 지혜와 유연한 사고방식도 함께 전하겠습니다. 왕은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각주구검은 한자 그대로 풀이하면 배에 표시를 새겨 물에 빠진 칼을 찾는다는 뜻입니다. 각 글자를 자세히 살펴보면 각은 색이다라는 뜻이고 주는 배를 의미합니다. 구는 찾다 또는 구하다라는 뜻이며 검은 칼 또는 검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각주구검은 표면적으로는 배에 표시를 새겨 물에 빠진 칼을 찾는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이 사자성어의 진정한 의미는 단순히 배에 표시를 새겨 칼을 찾으려 했다는 물리적인 행위를 넘어 변화하는 상황에 맞추어 사고방식을 바꾸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경계하는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배는 계속 움직이고 강물도 흐르는데 배에 표시한 지점만 고집하는 것은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직된 사고방식을 의미합니다. 다음은 여러분, 조삼모사의 혹시 이런 유래와 경험 그 있으신가요? 속에 담긴 교훈을 함께 대형마트에서 살펴보려 합니다. 5,000원짜리 상품을 과연 이 구매하려는데 이야기 속에는 오늘만 어떤 특별 인간의 할인, 모습이 담겨 2,000원 있을까요? 할인된 가격 중국 이라는 전국시대 문구를 보고 송나라의 얼른 작은 구매했는데 마을에 나중에 송양이라는 알고 남자가 보니 살고 원래 있었습니다. 3,000원짜리 상품을 송양은 잠시 원숭이를 5,000원으로 키우며 올려놓았다가 그들을 다시 내린 훈련시키는 일을 하는 것이었다면 사람이었어요. 어떤가요? 그는 이렇게 특별한 실상은 재주가 있었는데 변함없는데 바로 겉모양만 원숭이들의 바꿔 마음을 읽고 사람들을 현혹하는 그들과 상황, 소통하는 우리 능력이었죠. 주변에서 너무나 마을 흔하게 볼 수 사람들은 있죠. 그를 오늘은 원숭이 이런 선생이라 상황을 불렀고 빗댄 사자성어에 대해 송양은 알아보겠습니다. 자신의 재주를 이런 상황을 자랑스럽게 두고 여기며 우리 살아가고 선조들은 있었습니다. 조삼모사라는 송양의 집 사자성어로 뒤편에는 표현했습니다. 작은 숲이 조는 있었고 아침, 삼은 그곳에서 셋, 그는 모는 저녁, 수십 마리의 사는 원숭이를 넷을 키우고 의미하는데요. 있었어요. 겉으로는 다르게 매일 보이지만 아침이면 송양은 실제로는 숲으로 아무런 차이가 들어가 없는 상황을 원숭이들에게 빗댄 말입니다. 먹이를 주고 이 네 글자 그들과 속에는 놀아주며 인간의 여러 가지 심리를 재주를 꿰뚫는 깊은 가르쳤습니다. 지혜가 담겨 있어요. 원숭이들은 오늘은 송양을 따르며 2000년이 넘는 그의 세월을 말에 귀 뛰어넘어 기울였고 현대까지 전해지는 송양 역시 조삼모사의 원숭이들을 유래와 자신의 그 속에 가족처럼 담긴 여기며 교훈을 아꼈죠.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하지만 과연 그의 여름, 이 이야기 속에는 송나라 지역에 어떤 큰 인간의 가뭄이 모습이 들었습니다. 담겨 있을까요? 중국 농작물은 전국시대 말라 죽었고 송나라의 작은 사람들은 마을에 먹을 송양이라는 것을 구하기 남자가 위해 살고 애를 있었습니다. 썼어요. 송양은 원숭이를 송양 키우며 역시 원숭이들에게 그들을 줄 훈련시키는 먹이를 일을 하는 구하는데 사람이었어요. 어려움을 그는 겪기 특별한 시작했습니다. 재주가 있었는데 특히 바로 원숭이들이 원숭이들의 가장 마음을 좋아하는 읽고 도토리는 그들과 더욱 소통하는 구하기 능력이었죠. 힘들어졌죠. 마을 사람들은 매일 숲속을 그를 헤매며 도토리를 원숭이 모았지만 선생이라 불렀고 예전처럼 송양은 많은 양을 구할 수 자신의 재주를 없었습니다. 자랑스럽게 여기며 이대로라면 살아가고 원숭이들이 있었습니다. 송양의 집 굶게 될지도 뒤편에는 몰라. 작은 숲이 있었고 송양은 깊은 고민에 그곳에서 그는 빠졌습니다. 수십 마리의 그의 원숭이를 키우고 눈빛은 있었어요. 걱정으로 매일 가득 차 아침이면 있었고 송양은 숲으로 미간에는 들어가 깊은 주름이 원숭이들에게 생겼어요. 먹이를 주고 그는 매일 그들과 밤 놀아주며 잠자리에 들기 여러 전 가지 재주를 남은 도토리의 가르쳤습니다. 양을 세어보며 원숭이들은 송양을 한숨을 따르며 내쉬었습니다. 그의 말에 귀 기울였고 도토리는 점점 송양 줄어들었고 역시 원숭이들은 자신의 날이 갈수록 가족처럼 더 여기며 많은 아꼈죠. 먹이를 원했죠. 하지만 그의 여름 어느 날 아침 송나라 지역에 송양은 큰 가뭄이 원숭이들에게 들었습니다. 중요한 농작물은 이야기를 말라 전하기 죽었고 위해 그들을 사람들은 먹을 모았습니다. 것을 구하기 위해 그의 애를 목소리에는 썼어요. 평소와 송양 다른 역시 긴장감이 원숭이들에게 감돌았고 줄 먹이를 구하는데 원숭이들도 그 어려움을 분위기를 겪기 느꼈는지 시작했습니다. 특히 평소보다 원숭이들이 조용히 가장 그의 말에 좋아하는 귀를 도토리는 기울였어요. 더욱 구하기 힘들어졌죠. 내 친구들아, 매일 숲속을 오늘 헤매며 중요한 이야기가 도토리를 있다. 모았지만 우리 예전처럼 지역에 많은 큰 양을 가뭄이 구할 수 들어 없었습니다. 도토리가 많이 이대로라면 부족해졌단다. 원숭이들이 굶게 될지도 이대로라면 몰라. 송양은 너희들에게 깊은 줄 고민에 먹이가 곧 빠졌습니다. 떨어질 거야. 그의 눈빛은 걱정으로 가득 차 원숭이들은 있었고 불안한 눈빛으로 미간에는 서로를 깊은 주름이 바라보았습니다. 생겼어요. 그는 매일 그들의 밤 작은 잠자리에 몸이 들기 긴장으로 굳어지는 전 것이 남은 보였죠. 도토리의 양을 세어보며 송양은 깊은 숨을 한숨을 들이마시고 내쉬었습니다. 도토리는 계속해서 점점 말을 줄어들었고 이어갔습니다. 원숭이들은 그래서 날이 어쩔 수 갈수록 없이 더 많은 먹이를 먹이를 조금 원했죠. 줄여야 할 것 어느 날 같구나. 아침 송양은 앞으로는 아침에 원숭이들에게 3개, 중요한 이야기를 저녁에 전하기 4개의 위해 도토리를 그들을 나눠주겠다. 모았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그 말이 평소와 떨어지자마자 다른 긴장감이 숲속은 감돌았고 원숭이들의 원숭이들도 격렬한 항의로 그 가득 분위기를 찼습니다. 느꼈는지 그들은 평소보다 나무 위에서 조용히 아래로 그의 뛰어내리며 말에 분노를 귀를 기울였어요. 표현했고 내 친구들아, 어떤 오늘 원숭이들은 중요한 송양을 이야기가 향해 있다. 우리 날카로운 지역에 소리를 큰 지르며 가뭄이 위협하기도 들어 했어요. 도토리가 원숭이들의 많이 부족해졌단다. 눈빛은 이대로라면 배신감과 너희들에게 분노로 줄 가득 차 먹이가 있었고 곧 떨어질 거야. 송양을 향한 원숭이들은 신뢰는 불안한 순식간에 눈빛으로 무너져 서로를 내렸습니다.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송양의 작은 몸이 마음은 긴장으로 무거웠습니다. 굳어지는 것이 보였죠. 그는 송양은 원숭이들의 깊은 숨을 반응에 들이마시고 당황했지만 계속해서 말을 한편으로는 이어갔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그래서 이해할 수 어쩔 수 있었어요. 없이 먹이를 지금까지 조금 줄여야 할 것 원숭이들은 같구나. 원하는 앞으로는 만큼의 아침에 도토리를 3개, 받아왔는데 저녁에 4개의 갑자기 도토리를 정해진 양만 나눠주겠다. 받게 그 된다는 말이 사실이 떨어지자마자 그들에게는 큰 충격이었을 숲속은 테니까요. 원숭이들의 격렬한 항의로 송양은 가득 원숭이들의 찼습니다. 분노를 그들은 어떻게 나무 달래야 위에서 할지 아래로 고민했습니다. 뛰어내리며 분노를 그의 표현했고 머릿속에는 여러 생각이 어떤 교차했고 원숭이들은 송양을 그 중에서도 향해 한 가지 날카로운 소리를 아이디어가 지르며 떠올랐죠. 위협하기도 했어요. 다음 날 아침 원숭이들의 눈빛은 송양은 배신감과 다시 원숭이들을 분노로 가득 불러 차 모았습니다. 있었고 송양을 그의 향한 표정은 신뢰는 순식간에 전날과는 사뭇 무너져 달랐어요. 내렸습니다. 송양의 마음은 눈빛에는 무거웠습니다. 자신감이 그는 넘쳤고 원숭이들의 반응에 입가에는 당황했지만 미소가 어려 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그들의 마음을 원숭이들은 이해할 수 여전히 있었어요. 경계하는 지금까지 눈빛으로 그를 원숭이들은 원하는 바라보았지만 만큼의 도토리를 송양의 받아왔는데 달라진 분위기에 갑자기 호기심을 정해진 느끼는 양만 듯했죠. 받게 된다는 내 사실이 친구들아, 그들에게는 큰 어제 내 말을 충격이었을 듣고 테니까요.
송양은 너희들이 많이 원숭이들의 화가 났다는 분노를 것을 알고 어떻게 있다. 달래야 할지 내가 다시 고민했습니다. 생각해 그의 보았는데 머릿속에는 너희들의 여러 생각이 의견을 교차했고 존중하기로 했어. 그 중에서도 한 가지 원숭이들은 아이디어가 조금씩 떠올랐죠. 경계를 풀며 다음 날 아침 송양의 말에 송양은 귀를 다시 기울였습니다. 원숭이들을 불러 그들의 모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표정은 기대감이 전날과는 서서히 사뭇 피어나기 달랐어요. 시작했어요. 눈빛에는 자신감이 그래서 넘쳤고 결정했다. 입가에는 앞으로는 미소가 어려 아침에 있었습니다. 4개, 원숭이들은 저녁에 3개의 여전히 도토리를 경계하는 주겠다. 눈빛으로 그를 송양의 말이 바라보았지만 끝나자마자 송양의 달라진 원숭이들은 분위기에 호기심을 기쁨의 느끼는 함성을 듯했죠. 질렀습니다. 내 친구들아, 그들은 어제 내 나무 말을 위에서 듣고 아래로 뛰어내리며 너희들이 많이 춤을 화가 났다는 추었고 것을 알고 있다. 서로를 내가 껴안으며 다시 생각해 기쁨을 보았는데 나누었어요. 너희들의 의견을 송양을 향한 존중하기로 그들의 했어. 눈빛은 원숭이들은 다시 조금씩 신뢰와 경계를 감사로 풀며 가득 찼고 송양의 말에 전날의 귀를 분노는 기울였습니다. 마치 그들의 없었던 눈빛에는 일처럼 기대감이 사라졌습니다. 서서히 피어나기 송양은 시작했어요. 원숭이들의 반응을 그래서 보며 결정했다. 쓴웃음을 앞으로는 지었습니다. 아침에 4개, 그는 저녁에 원숭이들이 3개의 왜 이렇게 도토리를 주겠다. 기뻐하는지 송양의 말이 정확히 알고 끝나자마자 있었죠. 원숭이들은 사실 아침에 기쁨의 3개, 함성을 질렀습니다. 저녁에 4개를 그들은 주나 나무 위에서 아침에 아래로 4개, 뛰어내리며 춤을 저녁에 추었고 3개를 주나 서로를 하루 껴안으며 총량은 기쁨을 7개로 나누었어요. 동일한데 송양을 향한 그들의 원숭이들은 눈빛은 그 다시 사실을 신뢰와 깨닫지 못한 감사로 채 가득 찼고 단순히 전날의 아침에 더 분노는 많이 마치 받는다는 없었던 사실에만 일처럼 기뻐하고 사라졌습니다. 있었어요. 송양은 이 원숭이들의 모습을 반응을 지켜보던 보며 송양의 쓴웃음을 제자 지었습니다. 공솔룡이 그는 원숭이들이 의아한 왜 표정으로 이렇게 물었습니다. 기뻐하는지 정확히 알고 스승님, 있었죠. 사실 어제는 아침에 아침에 3개, 3개, 저녁에 저녁에 4개를 주나 4개라고 아침에 하셨는데 4개, 오늘은 저녁에 3개를 아침에 주나 4개, 하루 총량은 저녁에 7개로 3개라고 동일한데 하셨습니다. 원숭이들은 하루에 그 주는 사실을 총량은 깨닫지 못한 채 똑같은데 왜 단순히 원숭이들은 아침에 이렇게 더 많이 기뻐하는 받는다는 건가요? 사실에만 기뻐하고 송양은 있었어요. 깊은 이 통찰이 모습을 담긴 지켜보던 눈빛으로 송양의 제자 제자를 공솔룡이 바라보며 의아한 말했습니다.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공솔룡아, 스승님, 어제는 이것이 아침에 바로 3개, 세상의 이치란다. 저녁에 4개라고 하셨는데 사람들은 종종 오늘은 실질적인 아침에 이익보다는 4개, 저녁에 표면적인 3개라고 모습에 하셨습니다. 더 하루에 현혹되지. 주는 총량은 똑같은데 원숭이들은 단순히 아침에 더 많이 이렇게 받는다는 기뻐하는 사실에만 건가요? 송양은 집중하고 깊은 통찰이 하루 담긴 총량이 같다는 눈빛으로 본질은 제자를 보지 못하고 바라보며 있다. 말했습니다. 공솔룡아, 공솔룡은 스승의 이것이 말에 바로 깊은 세상의 깨달음을 이치란다. 얻은 듯 사람들은 고개를 종종 끄덕였습니다. 실질적인 이익보다는 그의 표면적인 눈빛에는 모습에 세상을 더 바라보는 현혹되지. 새로운 시각이 원숭이들은 깃들기 시작했어요. 단순히 아침에 더 많이 하지만 받는다는 송양의 이러한 사실에만 방법이 집중하고 오래 지속될 수는 하루 총량이 없었습니다. 같다는 본질은 가뭄은 보지 못하고 계속되었고 있다. 공솔룡은 도토리는 스승의 점점 말에 더 깊은 부족해졌죠. 얻은 듯 고개를 송양은 끄덕였습니다. 매일 밤 그의 남은 눈빛에는 도토리의 양을 세상을 세어보며 바라보는 새로운 한숨을 시각이 내쉬었습니다. 깃들기 시작했어요. 이대로라면 하지만 곧 송양의 이러한 도토리가 방법이 완전히 떨어질 오래 것이 지속될 수는 분명했어요. 없었습니다. 가뭄은 그러던 어느 날 계속되었고 가장 도토리는 영리한 점점 원숭이 더 한 마리가 부족해졌죠. 송양이 송양은 도토리를 매일 밤 세는 남은 모습을 몰래 도토리의 양을 지켜보고 세어보며 있었습니다. 한숨을 그 내쉬었습니다. 원숭이는 이대로라면 도토리의 곧 양이 도토리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완전히 떨어질 사실을 것이 눈치챘고 분명했어요. 그러던 다음 어느 날 날 아침 가장 다른 영리한 원숭이들에게 원숭이 한 이 마리가 사실을 알렸어요. 송양이 도토리를 송양이 세는 우리를 모습을 속이고 몰래 있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도토리는 그 점점 원숭이는 줄어들고 도토리의 있는데 양이 점점 그는 줄어들고 있다는 우리에게 사실을 진실을 눈치챘고 말하지 않고 있어. 다음 날 아침 원숭이들 다른 사이에 원숭이들에게 다시 불안과 이 사실을 분노가 알렸어요. 퍼져나갔습니다. 송양이 우리를 속이고 그들은 있어. 송양을 더 이상 도토리는 신뢰하지 점점 않기 줄어들고 시작했고 있는데 그는 매일 우리에게 아침 도토리를 진실을 받을 말하지 않고 때마다 있어. 의심의 원숭이들 눈초리를 사이에 보냈죠. 다시 불안과 송양은 분노가 원숭이들의 퍼져나갔습니다. 변화를 그들은 느꼈지만 송양을 더 그들에게 이상 진실을 신뢰하지 말할 않기 용기가 나지 시작했고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그는 도토리를 단지 받을 시간을 때마다 벌며 의심의 가뭄이 눈초리를 끝나기를 보냈죠. 기다릴 송양은 뿐이었어요. 원숭이들의 변화를 하지만 느꼈지만 상황은 점점 그들에게 악화되었습니다. 진실을 말할 용기가 어느 날 나지 아침 않았습니다. 그는 송양이 단지 시간을 평소처럼 벌며 도토리를 가뭄이 나눠주려고 하자 끝나기를 기다릴 원숭이들은 뿐이었어요. 하지만 그에게 등을 상황은 돌렸습니다.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어느 날 그들은 아침 더 이상 송양의 말을 믿지 평소처럼 않았고 도토리를 스스로 나눠주려고 숲속에서 하자 먹이를 찾아 나서기 원숭이들은 시작했어요. 그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송양은 그들은 원숭이들이 더 이상 하나둘씩 송양의 말을 자신을 믿지 떠나가는 않았고 모습을 스스로 바라보며 숲속에서 깊은 먹이를 찾아 상실감을 나서기 느꼈습니다. 시작했어요. 송양은 내가 원숭이들이 그들에게 진실을 하나둘씩 자신을 말했더라면 떠나가는 모습을 처음부터 바라보며 정직하게 깊은 상황을 상실감을 설명했더라면 느꼈습니다. 내가 송양의 그들에게 마음은 진실을 후회로 말했더라면 가득 찼습니다. 처음부터 정직하게 그는 상황을 자신의 꾀가 설명했더라면 결국 신뢰를 송양의 마음은 무너뜨렸다는 후회로 사실을 가득 깨달았고 찼습니다. 그는 자신의 그것이 꾀가 결국 얼마나 신뢰를 어리석은 무너뜨렸다는 선택이었는지 사실을 깨달았고 비로소 이해하게 그것이 되었죠. 얼마나 몇 어리석은 주가 지나고 선택이었는지 마침내 비로소 하늘에서 이해하게 되었죠. 비가 내리기 몇 주가 시작했습니다. 지나고 마침내 오랜 하늘에서 가뭄 끝에 찾아온 비가 내리기 단비에 마을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오랜 가뭄 끝에 환호했고 찾아온 단비에 마을 농작물들도 사람들은 다시 생기를 환호했고 되찾기 시작했어요. 농작물들도 다시 송양은 생기를 이 되찾기 기회를 시작했어요. 놓치지 않고 송양은 숲속으로 이 기회를 들어가 놓치지 않고 원숭이들을 숲속으로 다시 들어가 찾아갔습니다. 원숭이들을 다시 그는 찾아갔습니다. 이번에는 진실을 그는 말하기로 이번에는 결심했습니다. 진실을 말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송양은 원숭이들이 모여있는 나무 아래에 서서 아래에 큰 서서 소리로 큰 소리로 말했어요. 말했어요. 내 친구들아,
나는 너희들에게 사과할 것이 있다. 가뭄이 심해 가뭄이 심해 도토리가 부족했을 나는 때 너희들에게 나는 너희들에게 진실을 말하지 않았다. 저녁에 아침에 3개, 저녁에 4개에서 아침에 4개, 저녁에 3개로 바꾸었지만 총량은 똑같았다. 사실 하루 총량은 그것을 똑같았다. 눈치채지 못할 나는 거라고 너희들이 생각했고, 그것을 눈치채지 그것이 못할 거라고 나의 큰 생각했고 실수였다. 그것이 원숭이들은 나의 큰 처음에는 실수였다. 송양의 말에 반응하지 원숭이들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그들의 눈빛에는 송양의 말에 여전히 반응하지 불신이 않았습니다. 가득했고, 그들의 일부는 아예 눈빛에는 등을 여전히 돌린 채 불신이 송양을 가득했고 무시했어요. 하지만 일부는 송양은 아예 등을 돌린 포기하지 채 않고 송양을 계속해서 무시했어요. 말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이제 송양은 가뭄이 포기하지 끝났고 않고 도토리도 계속해서 다시 말을 풍부해졌다. 이어갔습니다. 나는 더 이제 이상 가뭄이 너희들에게 끝났고 정해진 양만 도토리도 주지 않을 다시 것이다. 풍부해졌다. 대신 우리가 함께 하지만 도토리를 나는 모으고 더 이상 함께 너희들에게 나누어 먹자. 정해진 그리고 양만 주지 않을 앞으로는 것이다. 어떤 상황에서도 대신 나는 우리가 너희들에게 함께 도토리를 진실만을 모으고 말할 것을 함께 약속한다. 나누어 먹자. 총량의 진심 어린 그리고 사과와 앞으로는 약속에 어떤 상황에서도 원숭이들은 나는 조금씩 너희들에게 마음을 진실만을 열기 말할 시작했습니다. 것을 가장 약속한다. 먼저 용기를 낸 원숭이 송양의 한 진심 마리가 어린 사과와 조심스럽게 약속에 송양에게 원숭이들은 다가왔고, 조금씩 이내 마음을 다른 열기 원숭이들도 시작했습니다. 하나둘씩 그를 가장 먼저 둘러싸기 용기를 낸 시작했어요. 원숭이 송양의 한 마리가 눈에는 기쁨의 조심스럽게 눈물이 맺혔고, 송양에게 다가왔고 그는 원숭이들을 이내 하나하나 다른 안아주며 원숭이들도 하나둘씩 감사의 그를 마음을 둘러싸기 전했습니다. 시작했어요. 그날 이후 송양의 송양과 눈에는 원숭이들은 기쁨의 다시 눈물이 화목한 맺혔고 관계를 회복했습니다. 그는 그들은 원숭이들을 함께 하나하나 도토리를 모으고 안아주며 나누어 감사의 먹으며 마음을 서로를 전했습니다. 더 깊이 이해하게 그날 되었어요. 이후 송양은 송양과 자신의 경험을 원숭이들은 통해 중요한 다시 교훈을 화목한 얻었고, 관계를 그 회복했습니다. 교훈을 제자 그들은 공솔룡에게 함께 전하기 도토리를 위해 모으고 그를 나누어 불렀습니다. 먹으며 공솔룡아, 서로를 더 내가 깊이 이해하게 원숭이들과의 되었어요. 경험을 통해 깨달은 송양은 것이 자신의 있다. 경험을 세상을 통해 살아가면서 중요한 교훈을 때로는 얻었고 꾀를 내어 그 상황을 교훈을 제자 모면하려는 유혹이 공솔룡에게 있을 것이다. 전하기 하지만 위해 그런 그를 꾀는 불렀습니다. 결국 신뢰를 무너뜨리고 공솔룡아, 더 큰 문제를 내가 가져올 원숭이들과의 뿐이야. 경험을 조삼모사 통해 저 깨달은 것이 쌀모스라는 있다. 말을 기억해라. 세상을 아침에 살아가면서 3개, 저녁에 때로는 4개를 꾀를 내어 주나, 상황을 아침에 모면하려는 4개, 유혹이 있을 것이다. 저녁에 3개를 주나 하지만 결국 같은 그런 것이다. 꾀는 결국 겉모양만 신뢰를 바꿔 무너뜨리고 사람들을 속이는 더 큰 행위는 문제를 결코 가져올 뿐이야.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을 조삼모사라는 명심하거라. 말을 기억해라. 공솔룡은 스승의 아침에 말을 3개, 가슴 깊이 저녁에 새기며 4개를 고개를 주나, 끄덕였습니다. 아침에 그리고 이 4개, 이야기는 후대에 저녁에 전해져 3개를 주나 결국 조삼모사라는 같은 것이다. 사자성어로 남게 되었고, 겉모양만 바꿔 인간의 심리와 사람들을 속이는 세상의 행위는 이치를 담은 결코 깊은 오래가지 교훈으로 못한다는 것을 오늘날까지 명심하거라.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공솔룡은 조삼모사는 글자 스승의 그대로 말을 가슴 풀이하면 깊이 새기며 아침에는 3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녁에는 4개라는 그리고 뜻입니다. 이 이야기는 사자성어는 후대에 중국 전해져 전국시대의 조삼모사라는 철학자 사자성어로 남게 제물론에 되었고 기록된 고사에서 인간의 심리와 유래했어요. 장자는 세상의 당시 이치를 담은 송나라의 깊은 원숭이 교훈으로 훈련사 오늘날까지 이야기를 이어지게 통해 되었습니다. 인간의 심리와 조삼모사는 세상의 본질을 글자 그대로 꿰뚫어보는 풀이하면 통찰력을 아침에는 보여주었습니다. 이 저녁에는 사자성어의 본질적 4개라는 의미는 뜻입니다. 실질적인 이 내용은 같은데 사자성어는 중국 겉모양만 전국 바꿔 시대의 남을 철학자 속이는 장자의 행위를 제물론에 가리킵니다. 기록된 원숭이들은 고사에서 하루에 유래했어요. 받는 도토리의 총량이 장자는 7개로 당시 동일함에도 송나라의 불구하고 원숭이 훈련사 단순히 이야기를 통해 아침에 받는 양이 인간의 늘어났다는 심리와 사실에만 세상의 기뻐했죠. 본질을 이는 꿰뚫어보는 인간이 통찰력을 종종 실질적인 보여주었습니다. 이익보다 이 표면적인 사자성어의 모습에 본질적 더 의미는 현혹된다는 실질적인 심리를 내용은 잘 보여줍니다. 같은데 조삼모사와 겉모양만 비슷한 의미를 바꿔 가진 남을 다른 속이는 행위를 사자성어로는 가리킵니다. 새옹지마와 원숭이들은 구렁이 하루에 받는 넘어가듯이 도토리의 있어요. 총량이 새옹지마는 7개로 인생의 동일함에도 기륭화복이 불구하고 예측할 수 없이 단순히 변한다는 의미로 아침에 받는 양이 겉으로 늘어났다는 보이는 사실에만 현상만으로 기뻐했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이는 교훈을 인간이 담고 종종 있습니다. 실질적인 구렁이 담 이익보다 넘어가듯은 표면적인 교묘하게 모습에 남을 속이는 더 현혹된다는 행위를 심리를 비유하는 잘 표현이죠. 보여줍니다. 하지만 조삼모사 다음은 토사구팽이라는 사자성어의 유래가 된 역사적 사건과 그 속에 담긴 깊은 교훈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중국 전국 시대의 한 왕과 그의 충신 사이에서 벌어진 이 비극적인 이야기는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만듭니다. 과연 토사구팽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이며 우리는 이 교훈을 어떻게 현대 사회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그 흥미로운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기원전 300년경 중국 전국 시대의 혼란스러운 시기였습니다. 7개의 강대국이 서로 패권을 다투며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었죠. 그 중에서도 진나라는 상항의 변법을 통해 부국 강병을 이루며 점차 세력을 키워나가고 있었습니다. 진나라의 동쪽에는 한나라가 있었는데 이곳은 진나라에 비해 국력이 약했지만 그래도 독립국으로서의 자존심을 지키고 있었어요. 한나라의 왕은 매일 밤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한나라를 지키고 발전시킬 수 있을까? 그의 고민은 깊어만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궁중에 한 사내가 찾아왔습니다. 바로 한비라는 인물이었죠. 한비는 한나라 왕족의 혈통을 이어받은 귀족이었지만 말더듬이라는 약점 때문에 정치 일선에서 활약하지 못하고 학문에 전념해왔습니다. 그는 법과 사상을 바탕으로 한 자신의 정치 이론을 왕에게 설명했습니다. 폐하, 지금 전국 시대는 힘이 곧 정의인 시대입니다. 우리 한나라가 살아남으려면 강력한 법치와 부국 강병 정책이 필요합니다. 한비의 말에 한나라 왕은 깊은 관심을 보였지만 그의 말더듬, 증상 때문에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았고 결국 한비의 주장은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실망한 한비는 자신의 이론을 글로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탄생한 것이 바로 한비자라는 저서였죠. 이 책에는 한비의 날카로운 정치 분석과 통찰력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의 저서는 점차 전국으로 퍼져나갔고 마침내 진나라의 왕 영정, 후에 진시황이 된 그의 눈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진나라의 영정은 한비의 저서를 읽고 크게 감탄했습니다. 이런 인재가 한나라에 있었군. 내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런 사람이야. 영정은 한비를 진나라로 초청하고 싶었지만 한비는 여전히 한나라에 머물며 자신의 조국을 위해 헌신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한나라에서는 여전히 한비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엄격한 법치 이론은 기득권층의 반발을 사게 되었죠. 한비는 점점 더 고립되어 갔고 결국 진나라의 초청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했습니다. 내 이론이 받아들여지는 곳에서 일하는 것이 더 가치 있는 일일지도 모르겠군. 한비는 무거운 마음으로 자신의 조국을 떠나 진나라로 향했습니다. 진나라에 도착한 한비는 영정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영정은 한비를 극진히 대우하며 그의 조언을 정책에 적극 반영했습니다. 당신의 이론대로라면 진나라는 더욱 강해질 수 있겠군요. 나는 당신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영정의 말에 한비는 감격했습니다. 드디어 자신의 이론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이었으니까요. 그러나 한비의 출현은 진나라의 기존 신하들, 특히 승상이사와 어사대부 여부리에게는 큰 위협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사는 한비와 같은 법과 사상가였지만 자신의 지위가 위협받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이 한비라는 자가 왕의 총애를 받게 되면 내 자리는 위태로워질 것이다. 이사는 한비를 견제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비는 진나라에서 자신의 정치 이론을 펼치며 영정의 신임을 얻어갔습니다. 그의 조언으로 진나라는 더욱 강력해졌고 다른 6나라를 통일할 수 있는 기반을 다져나갔습니다. 영정은 한비에게 더 많은 권한을 주려 했지만 이사와 여부리는 이를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폐하, 한비는 한나라 사람입니다. 그가 진심으로 우리 진나라를 위한다고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이사는 영정에게 은밀히 속삭였습니다. 영정은 처음에는 이사의 말을 무시했지만 점차 의심의 씨앗이 그의 마음속에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한비는 진나라의 국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제안했습니다. 그 중에는 한나라를 포함한 다른 6나라를 차례로 정복하는 전략도 있었죠. 폐하, 지금은 힘이 약한 나라부터 정복해 나가야 합니다. 한나라는 약하니 먼저 공격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한비의 조언은 냉정했지만 진나라의 입장에서는 합리적인 전략이었습니다. 영정은 한비의 조언을 받아들여 한나라 공격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한나라는 크게 동요했고 한나라 왕은 특사를 보내 진나라와의 협상을 시도했습니다. 우리 한나라의 귀족 출신인 한비가 자기 조국을 배신하고 진나라를 돕고 있다니 이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한나라 특사의 말에 영정은
다시 한비를 의심스러운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이사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폐하, 한비는 결국 한나라 사람입니다. 그가 우리에게 한나라를 먼저 공격하라고 조언한 것은 한나라가 미리 대비할 시간을 벌기 위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사의 교묘한 말에 영정의 의심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한비는 자신의 위치가 위태로워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내가 제안한 것은 순전히 진나라의 이익을 위한 것인데 그는 영정에게 자신의 진심을 설명하려 했지만 말더듬 증상이 심해져 제대로 의사전달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사는 이런 한비의 모습을 보며 더욱 그를 모함했습니다. 보십시오, 폐하. 그가 말을 더듬는 것은 거짓말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정의 마음속에는 점점 한비에 대한 의심이 커져갔습니다. 그러던 중 한나라가 진나라에 대항하기 위해 다른 나라들과 동맹을 맺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사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한비를 더욱 몰아붙였습니다. 폐하, 한비가 한나라와 비밀리에 연락을 주고받고 있다는 정보가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군사기밀을 한나라에 누설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영정은 크게 분노했습니다. 한비를 당장 체포하라. 그의 명령에 따라 한비는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한비는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지만 말더듬 증상 때문에 제대로 된 변명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감옥에서 종이와 붓을 요청해 자신의 결백을 글로 써서 영정에게 전달하려 했지만 이사는 그것마저 가로챘습니다. 한비, 너는 이제 끝이다. 네가 아무리 뛰어난 지혜를 가졌다 해도 그것은 이미 소용없어. 이사는 한비의 감옥을 찾아와 냉소적으로 말했습니다. 한비는 이사의 얼굴을 바라보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이사, 너와 나는 같은 스승 아래에서 배웠지. 하지만 네가 이렇게까지 나를 미워할 줄은 몰랐구나. 이사는 한비에게 독약이 담긴 잔을 내밀었습니다. 이것을 마시면 고통 없이 죽을 수 있다. 아니면 처형을 기다려도 좋고. 한비는 잠시 망설이다가 잔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는 죽기 전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토끼를 잡으면 사냥개는 삶아 먹히고 높은 적을 물리치면 모사는 죽임을 당하는 법이지. 내가 바로 그 사냥개로구나. 한비의 죽음 이후 영정은 그의 조언대로 한나라를 포함한 6나라를 차례로 정복해 나갔습니다. 기원전 221년 영정은 마침내 중국을 통일하고 진시황제로 즉위했습니다. 그는 한비의 법과 사상을 국가 통치 이념으로 삼아 강력한 중앙집권 체제를 구축했습니다. 어느 날 밤 진시황은 문득 한비를 떠올렸습니다. 한비가 살아있었다면 지금 내 곁에서 어떤 조언을 해주었을까? 그는 한비의 죽음을 후회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한비에 져서 한비자를 다시 읽으면서 그의 지혜가 얼마나 뛰어났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진시황은 이사를 불러 물었습니다. 그때 한비가 정말 한나라와 내통했던 것이냐? 이사는 당황했지만 이미 모든 것이 끝난 일이라고 생각하고 진실을 고백했습니다. 아닙니다, 폐하. 한비는 끝까지 진나라를 위해 충성했습니다. 제가 그를 시기했던 것입니다. 진시황은 크게 분노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한비의 저서를 국가의 중요한 경전으로 보존하도록 명령했고 토사구팽이라는 말은 한비의 비극적인 죽음을 기리며 후대에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이사는 한비를 제거하는 데 성공했지만 결국 그도 같은 운명을 맞이하게 됩니다. 진시황이 죽은 후 그의 아들 호해가 즉위했을 때 이사는 호해를 보좌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환관 조고의 모함으로 이사도 처형당하게 됩니다. 조고는 이사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당신이 한비에게 했던 것처럼 이제 당신도 같은 운명을 맞이하게 되었소. 이사는 처형되기 전
한비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토끼를 잡으면 사냥개는 삶아 먹히고, 내가 한비에게 했던 일이 이제 나에게 돌아왔구나. 그는 비로소 자신의 행동을 후회했지만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진나라는 한비와 이사의 법과 사상을 바탕으로 강력한 제국을 건설했지만 진시황 사후 불과 15년 만에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너무나 엄격한 법과 가혹한 형벌, 그리고 신하들 간의 끊임없는 권력 다툼이 결국 제국의 몰락을 가져온 것이었죠. 토사구팽의 이야기는 이렇게 한비의 비극적인 죽음에서 유래했습니다. 그는 진나라의 통일과 강대국화에 큰 공을 세웠지만 결국 그 목적이 달성되자 더 이상 필요 없는 존재로 여겨져 버려진 것이죠. 마치 토끼를 다 잡고 나면 사냥개를 삶아먹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 이야기는 권력의 무상함과 인간관계의 냉혹한 현실을 보여줍니다. 아무리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공을 세워도 목적이 달성되면 버려질 수 있다는 교훈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한비는 자신의 지혜로 진나라를 강대국으로 만드는 데 기여했지만 결국 그 지혜가 자신을 구하지는 못했습니다. 권력자에게 충성을 다했지만 그 충성은 의심받았고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된 것이죠. 토사구팽은 토끼가 죽으면 사냥개를 삼는다는 뜻으로 목적을 이루고 나면 그 목적을 위해 이용했던 사람이나 도구를 더 이상 필요 없다고 여겨버리는 상황을 비유하는 사자성어입니다. 이 사자성어는 한비의 비극적인 죽음에서 유래했다고 전해지지만 실제로는 한비가 죽기 전에 남긴 말에서 비롯되었다는 설이 있습니다. 토사구팽에서 토는 토끼를 의미하며 사는 죽음을, 구는 개를, 팽은 삼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냥꾼이 토끼를 잡기 위해 사냥개를 이용하다가 토끼를 다 잡고 나면 더 이상 필요 없어진 사냥개를 잡아먹어버린다는 의미에서 유래했습니다. 이 사자성어는 단순히 부정적인 상황만을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사회의 냉혹한 현실을 직시하게 해주는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목적을 위해 사람을 이용하는 것의 비윤리성과 동시에 자신이 그러한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와신상담이라는 사자성어는 고통스러운 환경 속에서도 자신의 목표를 잊지 않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강인한 의지와 인내를 상징합니다. 중국 춘추 시대 한 왕자가 아버지의 원수를 갚기 위해 스스로에게 고통을 주며 복수의 의지를 다졌던 이야기에서 유래했죠. 중국 춘추 시대의 혼란스러운 시기였습니다. 강대국들이 서로 패권을 다투며 끊임없는 전쟁을 벌이던 때였죠. 장강 남쪽에는 오나라와 월나라라는 두 나라가 있었습니다. 이 두 나라는 지리적으로 가까워 오랫동안 경쟁 관계에 있었고 서로를 견제하며 세력 다툼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오나라의 왕 함려는 야심찬 정복자였습니다. 그는 북쪽의 강대국인 초나라를 물리치고 중원에 진출하려는 큰 꿈을 가지고 있었죠. 그러나 그의 야망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먼저 남쪽의 작은 나라 월나라를 정복해야 했습니다. 함려는 자신의 아들 부차를 불러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차야, 우리가 중원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먼저 월나라를 정복해야 한다. 그들은 작은 나라지만 그들의 왕 구처는 매우 영리하고 야심찬 자다. 우리가 그를 제거하지 않으면 언젠가 우리의 뒤통수를 칠 것이다. 부차는 아버지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용맹한 전사였지만 아직 정치적 경험이 부족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군대를 이끌고 월나라를 정복하겠습니다. 부차의 자신감 넘치는 대답에 함려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편 월나라의 왕 구처는 오나라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었습니다. 구처는 젊고 야심찬 왕이었지만 현실적인 판단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측근인 범녀와 문종을 불러 상황을 논의했습니다. 오나라의 함려가 우리를 공격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어.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구천의 질문에 법녀가 먼저 대답했습니다. 왕이시여, 오나라는 우리보다 강합니다. 정면으로 맞서 싸우는 것은 현명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일단 그들에게 항복하고 시간을 벌어야 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힘을 키우고 기회를 기다려야 합니다. 문종도 동의했습니다. 법녀의 말이 맞습니다. 지금은 오나라와 싸울 때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공물을 바치고 신하의 예를 갖추어 시간을 벌어야 합니다. 구천은 두 신하의 조언을 듣고 고민했습니다. 그는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었지만 나라의 존망이 걸린 문제였기에 현실적인 판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좋소. 일단은 오나라에 항복하고 시간을 벌도록 하겠소. 하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이 치욕을 갚을 것이오. 그러나 오나라의 함녀는 월나라의 항복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월나라를 완전히 정복하고 구천을 제거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오나라는 대군을 이끌고 월나라를 침공했습니다. 월나라는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오나라의 강력한 군사력 앞에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구천은 마지막 희망을 걸고 회계산에서 결전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이 전투에서도 월나라는 패배했고 구천은 포위된 상태에서 항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나라의 함녀는 승리의 기쁨에 취해 있었습니다. 그는 부차에게 물었습니다. 이제 구천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부차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구천을 죽여야 합니다. 그는 매우 영리하고 야심찬 자입니다. 살려두면 언젠가 우리의 위협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함녀의 측근인 오자선은 다른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왕이시여, 구천을 죽이는 것보다 더 큰 모욕을 줄 수 있습니다. 그를 우리나라의 노예로 삼아 고통스럽게 살게 하는 것이 더 큰 벌이 될 것입니다. 함녀는 오자서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구천은 오나라의 포로가 되어 함녀의 말 마구간에서 마부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었던 그는 이제 말을 돌보는 비천한 신분으로 전락한 것입니다. 이것은 구천에게 극도의 모욕이었습니다. 구천은 오나라에서 3년 동안 마부로 일하며 굴욕적인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코 자신의 목표를 잊지 않았습니다. 매일 밤 그는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며 복수를 다짐했습니다. 그의 충신 법녀는 비밀리에 오나라를 방문하여 구천에게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왕이시여, 지금은 참고 견뎌야 할 때입니다. 오나라 왕의 환심을 사서 석방되도록 하십시오. 그 후에 우리는 천천히 복수를 준비할 것입니다. 구천은 법녀의 조언을 따랐습니다. 그는 오나라에서 가장 성실한 노예가 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함녀의 말을 가장 잘 돌보고 함녀를 만날 때마다 최대한 공손하게 행동했습니다. 그는 심지어 함녀가 아플 때 직접 대변을 맛보며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극단적인 충성심까지 보였습니다. 함녀는 점차 구천의 진심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구천은 정말로 변한 것 같구나. 그는 이제 우리에게 위협이 되지 않을 것이다. 함녀의 말에 오자선은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왕이시여, 구천을 믿으시면 안 됩니다. 그는 매우 교활한 자입니다. 지금은 충성을 맹세하지만 기회가 오면 반드시 우리를 배신할 것입니다. 그러나 함녀는 오자서의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구천이 오나라에서 3년을 보낸 후 함녀는 그를 석방하고 월나라로 돌려보냈습니다. 구천은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함녀에게 영원한 충성을 맹세했습니다. 왕이시여, 저를 살려주신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월나라는 이제 오나라의 충실한 속국이 될 것입니다. 구천은 월나라로 돌아왔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오직 복수심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측근들을 불러 비밀 회의를 열었습니다. 나는 오나라에서 극도의 굴욕을 겪었다. 이 치욕은 반드시 갚아야 한다. 우리는 지금부터 오나라를 무너뜨릴 준비를 해야 한다.
범녀와 문종은 구천의 결심에 동의했습니다. 그들은 월나라를 재건하고 군사력을 강화하기 위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구천은 자신에게 엄격한 규율을 부과했습니다. 그는 궁전의 화려한 침대 대신 섬나무 위에서 잤고 매일 쓴 쓸개를 맛보며 오나라에서 겪은 굴욕을 잊지 않으려 했습니다. 내가 섭 위에서 자는 것은 편안함을 잊기 위함이다. 쓸개를 맛보는 것은 치욕을 잊지 않기 위함이다. 나는 이 고통을 통해 나의 의지를 단련할 것이다. 구천의 이런 모습을 본 신하들도 감화되어 함께 국가재건에 힘썼습니다. 월나라는 농업을 발전시키고 인재를 등용하며 군사력을 강화했습니다. 구천은 백성들의 생활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했고 이로 인해 백성들의 지지를 얻었습니다. 한편 오나라의 함녀는 월나라를 완전히 정복하지 않은 것을 후회하기 시작했습니다. 오자선은 계속해서 경고했습니다. 왕이시여, 구천은 반드시 복수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이라도 월나라를 공격해야 합니다. 그러나 함녀는 이미 북쪽의 초나라와의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월나라에 신경 쓸 여유가 없었습니다. 기원전 486년 오나라는 초나라와의 전투에서 승리했지만 함녀는 전투 중에 입은 부상으로 인해 사망했습니다. 함녀의 아들 부차가 오나라의 새로운 왕이 되었습니다. 부차는 아버지의 유언을 받들어 초나라와의 전쟁을 계속했고 월나라에 대한 경계를 소홀히 했습니다. 오자선은 부차에게도 월나라의 위험성을 경고했지만 부차는 이를 무시했습니다. 월나라는 이미 우리의 속국이요. 그들이 감히 우리에게 도전할 리가 없소. 이 틈을 타서 구천은 월나라의 군사력을 더욱 강화했습니다. 그는 인재를 등용하고 백성들의 지지를 얻으며 오나라를 공격할 준비를 갖추었습니다. 구천은 마침내 오나라를 공격할 때가 왔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이 바로 우리가 기다려온 순간이다. 오나라는 북쪽의 전쟁으로 지쳐있고 부차는 경험이 부족한 왕이다. 우리는 이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월나라는 기습 공격으로 오나라의 국경 지역을 점령했습니다. 부차는 크게 놀라 급히 군대를 소집했습니다. 오자선은 부차에게 경고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우려하던 상황입니다. 구천은 결코 자신의 치욕을 잊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모든 군사력을 동원하여 월나라를 완전히 정복해야 합니다. 부차는 오자서의 조언을 받아들여 대군을 이끌고 월나라와의 전투를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월나라를 과소평가하고 있었습니다. 구천은 한때 우리의 노예였소. 그가 감히 우리에게 도전한다면 우리는 그에게 더 큰 치욕을 안겨줄 것이오. 오나라와 월나라의 군대는 오나라의 수도 근처에서 대치하게 되었습니다. 구천은 자신의 군대를 직접 지휘했습니다. 그는 병사들 앞에서 연설했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이 순간을 기다려왔다. 나는 오나라에서 극도의 굴욕을 겪었고 우리 월나라는 오나라의 속국으로 살아왔다. 오늘 우리는 이 치욕을 씻을 것이다. 나는 섭 위에서 자며 쓸개를 맛보며 이 순간을 준비해왔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구천의 연설에 월나라 군사들은 사기가 충천했습니다. 그들은 왕이 겪은 고통과 굴욕을 알고 있었고 함께 복수하기를 원했습니다. 부차는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그는 오나라의 강력한 군사력을 믿었고 월나라를 여전히 약한 나라로 여겼습니다. 우리는 한때 그들을 정복했던 강대국이요. 우리는 다시 한번 그들을 무릎 꿇게 할 것이요. 전투가 시작되었습니다. 월나라 군대는 놀라운 전투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은 지난 10년 동안 구천의 지도 아래 철저히 훈련받았고 복수심에 불타올랐습니다. 오나라 군대는 처음에는 강하게 저항했지만 점차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부차는 상황이 불리해지자 당황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그들은 우리보다 약한 나라였는데. 오자서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경고했던 것입니다. 구천은 결코 자신의 치욕을 잊지 않았고 10년 동안 복수를 준비해 왔습니다. 그는 섭 위에서 자며 쓸개를 맛보며 자신의 의지를 단련했습니다. 전투는 계속되었고 월나라 군대는 점점 더 우세를 점했습니다. 마침내 오나라의 수도가 함락되었고 부차는 포위되었습니다. 구천은 부차 앞에 나타났습니다. 기억하시오, 부차? 내가 당신의 아버지의 마부로 일했던 그 시절을. 나는 그 굴욕을 잊지 않았소. 나는 섭 위에서 자며 쓸개를 맛보며 이 순간을 기다려왔소. 부차는 비로소 자신의 실수를 깨달았습니다. 그는 구천을 과소평가했고 오자서의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이제 그는 패배자가 되었습니다. 구천은 부차에게 선택권을 주었습니다. 당신은 두 가지 선택이 있어. 나의 노예가 되어 내가 겪었던 굴욕을 똑같이 겪거나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이요. 부차는 굴욕을 견디지 못하고 자결을 선택했습니다. 그의 죽음으로 오나라는 월나라에 완전히 정복되었고 구천은 마침내 자신의 복수를 완성했습니다. 승리 후 구천은 자신의 신하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승리는 인내와 준비의 결과이다. 나는 섭 위에서 자며 쓸개를 맛보며 나의 의지를 단련했다. 이것이 바로 와신상담의 정신이다. 우리는 어떤 어려움도 인내하며 우리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 구천의 이야기는 중국 전역에 퍼졌고 와신상담이라는 사자성어는 인내와 복수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후대 사람들에게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정신의 중요성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와신상담은 섭 위에 누워 자고 쓸개를 맛본다는 뜻으로 고통과 굴욕을 참으며 복수의 기회를 노리거나 큰 목표를 이루기 위해 어려움을 견디며 꾸준히 노력한다는 의미의 사자성어입니다. 이 사자성어를 구성하는 한자를 하나씩 살펴보면 와는 눕다라는 뜻이고 신은 섬나무를 의미합니다. 상은 맛보다라는 뜻이며 담은 쓸개를 의미합니다. 즉, 글자 그대로는 섬나무 위에 누워 자고 쓸개를 맛본다는 뜻이 됩니다. 섬나무는 땔감으로 쓰이는 가지나 잔가지를 묶은 것으로 그 위에 누워 자는 것은 매우 불편하고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또한 쓸개는 매우 쓴맛을 가지고 있어 이를 맛본다는 것은 극도의 고통을 의미합니다. 이 두 가지 행위는 모두 자신에게 고통을 주면서 목표를 향한 의지를 다지는 상징적인 행동입니다. 와신상담의 교훈은 단순히 복수심을 키우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자신의 목표를 잊지 않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정신을 강조합니다. 지금까지 5분 만에 잠드는 이야기 사자성어였습니다. 꿀잠 주무세요.